대선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진로, 이것을 국민들이 어떤 식으로 결정해 나가는가, 이 부분만 살펴볼까 합니다. 모든 것은 결국은 국민이 선택하고 나가고 있는 거니까요. 정말 그것이 잘된 선택이든 못된 선택이든 은연중에 모두가 선택하는 길로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될 때 어떠한 모습이 나타날까? 이렇게만 은연중 이야기를 해보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이렇게 올립니다. 오늘날 여러 가지 사태를 겪으면서 정말 우리 국민들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무엇 하나 이치대로 생각한 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우울하고 한탄하고 또 자포자기 되고 포기도 되고 그렇죠. 부정적으로 느껴지고. 그런데 일일 때일수록 기왕이면은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좋다, 이렇게 봅니다. 긍정적으로 정말 보다 보면은 정말 안 좋게 갈 것도 그렇게까지 안 가고 좋은 방향으로 선회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운명이나 미래, 인연이라든 것이 결국은 모든 국민의 마음, 느낌, 생각, 행동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기왕이면은 같은 길을 가도 긍정적으로 가자. 두려워하거나 한탄하고 슬퍼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당장 눈을 딱 떠서 보면은 무슨 담벼락 보는 것 같아요. 저쪽이 안 보여요. 뭐냐? 이제 법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대로 되면 그런 생각 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되고 완전히 힘 대 힘으로 막 가게 되고 전부 그렇게 줄을 서가지고 한쪽으로 끼울려져 버리면요, 균형도 안 잡히고 서로 견제란 게 될 수가 없어요. 견제가 안 돼요. 이제 그럴 때는 국민이 바로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그거는 견제가 안 된다 그 말은 국민도 그렇게 한쪽으로 끼울려져 버렸다 그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한 겁니까? 그것도 국민이 판단하고 결정한 거기 때문에 이제 겪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한 번쯤 가서 겪어보고 알아차리고 다시 선에 회전하면은 또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고, 그때도 못 알아차리고 선에 못 하면은 그냥 그렇게 쭉 가는 것이지요. 국민이 선택해서 걸어가는 거니까. 그러나 나는 긍정적으로 본다 그 말은 설령 한쪽으로 딱 기울여져도 나중에 도로 다 이렇게 선회하면서 한국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좋게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무조건 비관적으로 볼 일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또 이어서 또 한번 들어보세요. 대한민국의 운명은 누가 결정하느냐? 바로 국민이 결정한다. 오늘 이제 대선 이야기 하려는 거 아닙니다. 지금부터 대선 이야기를 떠나서 지금 2017년부터 이제 중대 시점입니다. 남북 간에 그렇고 한미일 관계도 그렇고 한중북 관계도 그렇습니다. 이런 모든 관계는 누가 결정하느냐? 바로 알게 모르게 국민이 한다, 이 주제로 말씀드릴까 해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왜 국민이 선택하는가부터 정의를 할까요? 이제 일반 국민 그리고 제도권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제도권에는 언론도 있고 뭐 검찰도 있고 국회도 있고 모든 국가공무원 또 군도 있고 이제 모두 제도권이다. 내가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왜 제도권이냐? 그만큼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이 일 저 일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냥 제도권 이렇게 묶여봤어요. 그 제도권에는 좌우 이런 이제 개념을 가진 이렇게 분들이 이제 포진됩니다. 여기서 좌다 우다 하는 것은 이제 성향을 두고 말해요. 국민 성향. 어떤 성향은 좀 우측에 있고 어떤 성향은 좌측에 있고 이런 정도죠. 흔히 우리나라는 뭐 극우냐 극자냐 이런 게 있느냐 이러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정리를 좀 하자면은 우리나라에는 극우는 거의 없다. 뭐 극소수 있겠지만은 일본에처럼 뭐 제특의 이런 극우처럼 그런 성향의 극우는 없다. 그럼 한쪽에서 예를 들어서 북한에 대해서 거부감을 강하게 표현하고 애국적인 표현을 많이 하면 극우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극우다 하고 언론에서. 그런데 그거는 그냥 우파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극우는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가 좀 좌측으로 이렇게 많이 의식이 가다 보니까 조금 발언이 강해도 강성이다. 뭐 하지만은 그냥 정상 우파입니다. 오히려 우리나라에는 이제 우파, 중도, 좌파, 그리고 극좌 이렇게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또 좌파 이렇게 하는 거는 절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성향이 좌우로 나눠본 것 뿐이에요. 이제 극좌 이 경우는 다르지요. 흔히 북한을 바라보는 눈도 정말로 북한의 지시를 따르고 싶고 애속되고 싶고 이런 활동을 하는 세력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는 또 극좌로 나눌 수도 있어요. 극좌. 그러니까 저 유럽이나 이런 데서 말하는 좌우 개념은 아까 말한 그냥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좌우 그런 것이고요. 북한 쪽에 완전히 끼울려져 있는 경우는 극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럼 좌라도 설령 친북이라도 북한에 이제 친북이 있습니다. 한국에. 그 친북 세력이라도 그냥 한국을 기본으로 하면서 남북 간에 싸우지 말고 사는 길을 찾아보자. 이런 좌도 있어요. 그런 게 이제 보통 그런 친북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친미, 친일 아니면 친중 이렇게 표현하듯이 이런 또 세력이 이제 많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든지 이 제도권 그리고 일반 국민 어떤 성향 판단이 결국은 국민의 판단이다. 내가 종합을 하는 게 국민의 판단. 다 국민 아니에요. 결국은 그게 좌가 됐든 우가 됐든 제도권이 됐든 모두 다 국민이거든요. 일단은 그 국민이 판단해요. 그러면은 우리 일반 국민들이 잘못 알고 판단을 했던 속아서 판단을 했던 모두 종합적으로 어떤 결정은 국민이 한다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북한 공격 트럼프가 그런 거 하나 안 하나 관심 있는 경우도 많죠. 그러면은 그것도 누가 결정하느냐? 국민이 결정해요. 내가 볼 때는 엄밀하게. 왜 그런가? 우리 국민 전부가 정말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뭔가 이 시점에 해결을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 안보가 이태스럽다. 전체가 그러면은 국민이 그걸 선택한 거예요. 또 그럼 모든 결정을 그와 같이 하겠죠. 그러나 그 숫자는 상당히 적고 대다수는 그런 길을 원하지 않고 편안하고 아무 일 없기를 바라면 그것이 또 국민이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느 편이 많다고 봐요? 이제는 끝장낼 때가 됐다. 뭔가 조치가 없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많겠지만은 국민 전체 둘러보면 어떨까요? 아무 일 없기를 바라는 국민 굉장히 많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실질적으로 많다 하면은 그와 같은 국민의 결정이 나오게 돼요. 어떤 방향으로도 움직여요. 제도권도 국민이라 했습니다. 분명히 정치권도. 그럼 그쪽의 움직임도 포함됩니다. 그럴 때 국민이 그저 아무 일 없기로 나간다 하면은 또 그렇게 하려고 애쓸 거예요. 그게 국민이 결정한다 그래요. 자, 그렇게 될 때는 트럼프도 어떤 결정을 하겠습니까? 한국 입장에서 선다면 트럼프도 북한 그때는 공격 못 해요.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트럼프가 어떤 결정을 하는 거는 자기 미국의 입장에서 결정을 하겠죠. 미국의 유불리를 따져가지고 정말 미국 안보가 이태스럽다 하면은 거기 입장에서 따르겠죠. 그러나 아직 그 정도는 아니다 할 때는 한국 입장도 생각하겠죠. 한국이 정말 이태로울 것인가 아니면 아닐 것인가, 국민이 뭘 원하는가 이런 거 살펴보지 않겠어요?
이제 한국이 예를 들어서 위태롭다. 그러면은 미국한테도 이익은 없죠. 당연히. 한국은 최전선, 미국 방어로 말하면 최전선에 속하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한국은 미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위태로운 것은 바라지 않을 겁니다. 트럼프가. 그러나 한국 국민이 아무 이렇기를 바란다면은 트럼프도 역시 못 나서는 거죠. 나설 수가 또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것과 상관없이 미국 안보가 위태스럽다 하면 나서겠지만 미국인들은 절대 그 부분에서는 양보를 안 하겠지만은 그렇죠.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이 되세요? 지금 현재 키 리졸브 독수리 훈련 이래 가지고 작년부터 엄청난 군수물자가 한국에 들어오고 또 현재 한국에 전개된 미 전략자산 한번 살펴볼까요? 장거리 폭격기 B-52, 스텔스 폭격기 B-2, 그리고 장거리 폭격기 B-1B 랜서, 또 핵잠수함, 스텔스 전투기 F-21 랩터, 그리고 항공모함 칼빈스로, 그리고 F-35B, F-35B 8대가 강원도 필승 사격장에서 좌표를 받아가지고 폭격 연습을 했다고 그러죠. 이제 북한의 어떤 목표물을 가정해가지고 폭격을 한 것이죠. 자, 이렇게 전략 자산들이 지금 한국에, 일본에 포진하고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키 리저블 훈련 그리고 독수리 훈련 때도 역사상 규모가 가장 컸다 그랬는데 올해 이 시점은 그보다 훨씬 더 크다 이거죠. 이제 항공모함 전단만 해도 우선 한국에 가까이 들어온 것이 칼빈슨호, 칼빈슨함 이렇게도 합니다만은 들어와 있죠. 그 전단이. 근데 원래 칼빈슨호 이거는 삼함대 소속으로 저 동태평양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위치가 한반도 쪽에 점점 가까운 위치로 온 거지요. 그렇게 지금 칼빈슨호 이번 작전에 참가 중이죠. 그리고 원래 일본과 한반도 주변에는 7함대가 주둔하고 있고 그 7함대 소속으로 도널드 레이건호가 있죠. 항공모함 그 전단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두 척이 현재 실제로 활동하고 있다 보고 또 일부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존 C 스테니스 이 항공모함이 또 저 멀리 있다고 그래요. 원래 존 C 스테니스는 중동 쪽에 활동했던 그런 항모인데요. 예, 그와 같습니다. 미국의 항모 전단은 현재는 9개인데요. 1 항모 전단 칼빈슨, 그리고 5 항모 전단 도널드 레이건, 3 항모 전단 존 C 스테니스 이제 이렇게 구분되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지금 우리가 알 필요 없다 해서 이제 여기서 빼버리고요. 아무튼 도널드 레이건호는 지금 7함대 소속으로 배치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강력한 전략 자산이 총 동원되고 있다 보는데요. 바다 속에는 또 당연히 잠수함 왔다 갔다 하겠죠. 자, 그렇다면은 북한은 어떨까요? 북한 또 만만치 않지요. 여러분이 지금부터는 트럼프라고 생각해 보세요. 북한 소개를 할 테니까 여러분이 결정이 쉽겠나 안 쉽겠나, 엄청 어렵겠나 하게 한번 보세요. 북한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핵무장 굉장히 진행이 많이 됐죠. 많이 돼가지고 언제든지 한국이든 일본 그리고 캄까지 다 공격할 수 있는 것은 이미 갖췄고 소형화도 됐다 이렇게 된 것이고, 현재 미국 본토를 공격할 그런 ICBM도 거의 다 돼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잖아요. 얼마 전에 강력한 신형 엔진을 또 시험했고요. 그렇지만은 아직까지는 그 정도에 머물러 있는데, 그리고 여기에
또 요즘에 주목받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전자기파 폭탄, 그러니까 EMP 폭탄,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 북한에서 예전부터 EMP 폭탄을 개발하고 있다 이런 소문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그 부분을 잠깐 소개 한번 드릴까요? 이 EMP 폭탄은 우리나라도 개발하고 있는 것이고 또 미국이 이제 주축적으로 개발하는 것이죠. 근데 이 EMP, 이 전자기파 이 발산되는 힘이 처음 알려진 거로는 1962년 미국이 태평양 상공에서 수소폭탄 실험을 하게 됩니다. 이때 폭발력이 1.44 메가톤급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험을 하고서 800km 떨어진 관측 장비가 파괴돼 버리고 1300km나 떨어진 곳에 미군 전자통신 감시 지휘 시스템까지 다 파괴됐어요. 무료가 돼버렸어요. 1500km 떨어진 화에 설치된 각종 해로 차단, 도난 경보기, 공습 경보기, 거리 가로등까지 다 피해를 입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또 다른 에너지 전자기파가 발생한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뒤로부터 꾸준히 연구가 됐는데요. 이 핵 말고 비핵 EMP 탄을 이제 핵이 아닌 EMP 탄으로 한 7km 정도 이 면적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그런 폭탄을 이제 완성해 있다고 그러죠. 우리나라에서도 그 연구를 오래전부터 해가지고 2014년 어느 정도 기술 확보를 해서 실전화 시킬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원래 2014년까지 1km 범위를 무력화 시킬 수 있는 이 탄을 개발할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했거든요. 근데 2020년까지 실전 배치하겠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쯤은 상당히 그 부분에서 한국도 진전이 돼 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북한은 어떨까요? 북한. 예전에 제임스 올시 전 CIA 국장입니다. 그가 2014년 7월 23일자로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 서면 답변을 하게 되는데요. 러시아인들이 2004년 두뇌 유출로 북한이 EMP 무기를 개발하도록 도왔다. 이런 말을 하게 돼요. 러시아 쪽에서 기술이 흘러나왔다는 거죠. 그것을 북한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이것을 연구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 EMP 탄은 저 공중에서 폭발을 시키거나 이렇게 되면 일정 지역의 모든 전자 부품을 다 망가뜨려 버린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 일상의 모든 것이 완벽하게 올스톱 돼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위력이 이제 어느 정도냐? 아까 비핵 EMP 탄은 1km 아니면 7km 이런 범위에서 쪽집게처럼 그 지역을 무력화시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핵에서 뿜어 나온다면 핵폭발을 이용한 EMP 탄은 어떻겠습니까? 그 면적이 상상 초월로 넓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보고도 있습니다. 2008년 7월 21일자 미국 의회 보고서에 이런 게 나오죠. 미 의회가 북한이나 이란이 미국을 EMP 공격을 했을 때 이걸 분석한 결과가 있어요. 그 탄이 미 400km 위에서 폭발한단 말이에요. 그 이제 규모는 1메가에서 2메가톤. 그게 이제 상당히 큰 폭발력이죠. 킬로톤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은 미 대륙 전반의 전자장비가 파괴돼 버린다는 거죠. 그런 컴퓨터, 차량, 모든 시스템, 송전 시스템 일체가 다 고장 나버린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은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한 피해도 발생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모든 물류가 다 정지돼 버리잖아요. 항공기, 철도, 차량 일체가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게 될 것이다. 뭐 이런 것까지 나오는데 아무튼 미국 전역이 암흑이 돼 버린다는 거죠. 1, 2메가톤.
이제 북한에서 이제 개발하는 것은 이제 그 정도가 아니고 킬로톤이죠. 10킬로톤, 뭐 20킬로톤 이 식으로. 그러나 이제 그런 EMP 탄이라도 저 우리나라 상공에서 터지면은 그저 반경 100km 이내는 모두 마비된다 이거죠. 그러면은 100km면 어디까지입니까? 수도권, 강원도, 충청도, 경북, 북부까지 해당되잖아요. 그 부분이 한 발에 모두 마비돼 버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 발에. 그래서 지금 북한은 전에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런 것을 다 개발해 놨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 국방부라든지 연구기관에서는 북한에는 초보적인 그 수준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그러긴 합니다.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트럼프가 북한을 공격한다 하면은 먼저 EMP 탄을 더 먼저 사용하지 않겠냐 이렇게 봐요. 그러면 모든 지시설, 레이더 또는 핵시설의 모든 전자장비가 올 수도 돼버리면은 명령도 발사도 못하니까요. 그렇게 하고 이어서 다른 공격이 연이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봐지는 거죠. 자, 그런데 북한에는 그것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또 강력한 무기가 또 있습니다. 뭡니까? 휴전선에 배치된 수많은 장사정포. 이 장사정포가 바로 수도 서울을 노리고 있는 것이죠. 서울의 피해가 또 막심하다 이렇게 이제 국방백서에 늘 나온 거라고 합니다. 그러나 미국 2012년 노틸러스 연구소가 작성한 전수조사 시뮬레이션에는 또 달리 나왔다고 그래요. 거기서는 피해가 크게 나타나진 않았죠. 북한의 이제 포탄들, 낡은 포탄, 또 불발탄 모든 걸 감안하고 하면은 개전 후 1시간에 4,000발, 그러니까 1시간 정도에 4,000발 정도만 떨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고 또 멀리 쏘기 위해서는 사정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폭약량을 줄여서 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일반 대피시설을 파손할 수도 없고 큰 빌딩을 무너뜨릴 수도 없고 단단한 콘크리트 벽을 관통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보통 공격이 있으면 모두 이렇게 피신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지하 대피소로 들어가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도 들어가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 큰 피해가 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제 추측을 해놨어요. 추정을. 그리고 현재 여기 대비해 가지고 한국이나 미국은 끊임없이 방어하고 공격하는 무기를 체제를 늘 연구해 왔습니다. 왔는데 이제 효과적으로 완전히 그걸 방어한다 하면은 수도권을 방어한다 하면은 이제 이스라엘에서 개발한 아이언돔이나 아니면은 러시아에서 개발한 판치르 같은 걸 이제 갖다 놔야 되겠죠. 특히 러시아 판치르 같은 경우는 일반 미사일도 방어하지만은 장사정포 포탄이나 로켓 포탄을 요격을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있으면 좋지만 아직 한국에는 이제 없고요. 이제 공격 무기는 많이 개발되어 있는데 한국형 GPS 유도 폭탄 해가지고 KGB 이게 올해 이제 최종 시험이 완료된 것 같아요. 그 오래전부터 개발해 왔는데 이 경우는 전투기에서 투하하는 것인데 활공을 해서 GPS 유도로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선회도 가능하고 방향을 바꾸는 것도 가능하고 그러면서 사거리가 110km까지 나오죠. 전투기가 멀리서 투하하고 스스로 알아서 날아가서 선회하다가 직격하는데 오차 범위가 3m 정도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유용한 건데 이거 원래 한국에 많이 있는 재래식 폭탄에다가 GPS 장착하고 날개를 단 겁니다. 날개를 펼쳐가지고 멀리 활공해 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선회하거나 방향을 바꿔서 공격하기 때문에 북한군이 주로 그 갱도 안에 그
포를 숨겨 놓습니다. 갱도 안에. 그 갱도가 저 산 너머에가 있어요, 주로.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와서 산을 넘어가지고 쏘고 다시 들어가고 이런 형국이죠. 그런데 바로 저 산 너머에 포를 쏘러 나올 때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산이 가리기 때문에 일반 포탄이 거기 공격하기 어려운 경우도 바로 직격해버릴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경우. 그러나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뭐냐. 북한이 다량 가지고 있다는 생화학 무기를 사용하는 것, 생화학탄을 쏘는 것, 이것이 문제죠. 수도권에 생화학탄을 쏠 때 이것은 몇 발이라도 엄청난 피해를 일으키니까 이것이 이제 북한이 가진 그런 반격 무기입니다. 북한은 핵미사일을 한 발이라도 요격 못하고 놓쳐버렸을 때 한국에 어떤 피해가 있겠습니까? 굉장한 피해가 오겠죠. 최고종은 발사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거, 발사가 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요격해내야 된다는 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무기만 있냐? 더 있습니다. 수도권의 땅굴. 물론 아직 명확하게 발견된 것도 없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없고 하기 때문에 없다 한쪽에서 하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있다고 수많은 증거를 들이내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에 걸쳐서. 그런데 이제 가능성을 우리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북한이라는 나라는 3대를 위해서 일관되게 정책이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우리만 해도 대통령 바뀌고 또 정책 바뀌고 하면 늘 뒤집어지잖아요. 쭉 이어지기가 어려워요. 어떤 지속적으로 수십 년 걸쳐서 한 길로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북한에는 수십 년 걸쳐서 한 길로 진행할 수 있고 극비로 할 수 있는 그런 체제예요. 지시하면 무조건 해야 되는 체제고, 그러니까 안 되는 것도 되게 할 수 있는 체제다 그거지요. 북한의 그 특수 체제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은 그런 정도는 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땅굴이 한국에 들어왔다 분명한 증거도 없다 하지만은 또 땅굴이 없다는 증거가 아직 분명하게 없다는 거죠. 절대적으로 없다. 안심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게 가상의 큰 무기다 이렇게 이제 봐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가상의 무기입니다. 명확치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무기가 있습니다. 뭐냐? 한국 내에 포진되어 있는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 이것이 또한 명확한 북한의 중요 무기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절대적인 무기 중에 하나가 된다 이거죠. 자, 이와 같은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고 한다면은 어떤 작전을 구사하고 싶습니까? 위험성이 엄청나죠? 자, 그런데 또 우리 국민 전체를 보면 국민들은 무엇을 원할까요? 이제 여러분의 생각하고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제도권이나 이런데 여기까지 설명은 서로 단기간에 전격적으로 했을 때의 이야기죠. 그럼 좀 시간을 두고 전면전을 벌린다면 양상이 또 달라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와 같은 군사력으로 할 때는 한미연합군과 북한은 또 비교 불가합니다. 한미연합군이 월등하죠. 전면전으로 나간다. 재래전을 포함해서 이렇게 될 때는 다만 여기에서 북한군의 미사일이 많다 하지만은 또 그보다 많은 또 미사일을 한국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짚어볼 것이 한국은 모든 시설이 지상에 있고 개방되어 있다. 최고로 그야말로 선진화되어 있는 사회가 한국이거든요. 그럼 북한은 어떻습니까? 위에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주요 시설물은 다 지하화되어 있어요. 지하에. 그리고 위에 있는 게 없어요. 다 부서져 버려도 의미가 없을 정도로 피폐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또
강력한 사이버 부대, 그러니까 한국 내의 모든 최신 시설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쭉 해왔다 이렇게 보거든요. 해킹을 통해서. 그러니까 가스, 전기, 철도 모든 것을 마비시키는 금융 이런 단계. 이제 물론 그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눈으로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세계 각국은 그 실력을 기르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그 중에 한 나라가 북한이다. 이제 중국도 강력하죠. 그럼 또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또 한편으로 부단히 애를 쓰고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이와 같이 한국은 내놓은 게 많고 북한은 내놓은 게 없고 부서질 게 없고 이제 이 차이가 또 있다는 거 여러분 이제 감안하세요. 다만 이제 재래전으로 볼 때는 한미연합군이 압도적이다. 북한하고 비교 자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다. 이제 이런 정도고요. 그런데 이제 한국과 또 북한 어떤 일, 트럼프 어떤 결정 이런 것은 그런 전면전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게 아니고 단번에 전격전으로 그저 1시간, 한두 시간 안 이런 정도로 결정되는 그런 사안이지 저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전 같은 그런 것은 아예 상상 불가죠. 그와 같은 것은 실천할 수도 없는 구조죠. 한국이란 나라는. 예, 그것은 감안하세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결심하기가 쉽겠습니까? 쉽지는 않겠죠. 자,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아무 일 없길 바라고 시끄럽지 않기를 바라면은 그게 선택인데 트럼프들 별 수 있겠습니까? 또 그런 부분도 좀 있죠.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트럼프가 북한을 다루는 것도 여러 옵션이 있겠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강공이죠. 폭격 같은. 강공을 해도 모든 북한의 그 지휘계통 군사시설을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겠다. 또 그런 작전이 구사되고 그럴 수 있겠다 싶을 때 강공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또 걱정할 건 없어요. 어마어마한 피해가 있겠구나.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이야기죠. 어마어마한 피해가 있을 것 같으면 트럼프가 강공을 못 할 테니까 안 할 테니까요. 정말 북한 무력 때문에 어렵다. 제어할 수가 없겠다 하면 강공 못 하죠. 그러나 능히 지계통에서부터 모두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 아무 일 없이 할 때는 강공할 수 있는 것이고 네, 미국에서 한쪽에서는 그 연구소라든지 뭐 전지 관료라든지 이런 사람들 입에서 이런 말 나옵니다. 북한을 핵을 인정하고 현재 상태에서 동결하는 것.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만 동결하는 것. 더 이상 개수를 늘리고 기술을 늘리지 말아라. 이렇게 인정해주고 또 경제적으로 길을 열어주고 이렇게 협정을 맺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한쪽에서는 주장 많이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한다면 뭐냐면은 북한과 미국이 평화협정을 맺는다는 거지요. 대신 북한은 현재 수준에서 핵을 동결하고 미국은 원조하고 이런 이야기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익은 뭐냐? 그렇게라도 하면 10년 정도는 현재 수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런 것이죠. 물론 그러면 북한도 찬성하지요. 당연히. 왜? 북한에서는 요구하니까 그렇게 원하니까. 또 북한에서는 그 정도만 해도 미군이 이 땅에서 있어야 될 이유가 슬슬 없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국 지원 받아서 또 경제를 살릴 수도 있고 또 여차여차해서 자기들이 원한 대로 진행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벌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반대할 리가 없죠. 근데 이 부분도 국민이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도 정치권이든 제도권이든 국민들이 그것을 다수가 원하면 또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같으면 만약 그래 된다면은
절대 반대하고 거부하겠죠. 그렇죠? 또 그래야 되고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돼가지고 국민들이 뭘 모르고 분위기가 잘못 나오고 이래가지고 그냥 무감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없이 그냥 신경 안 쓰거나 아니면 그대로 끌려가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답답한 노릇이 되겠죠. 친북적인 우호적인 그런 흐름으로 가더라도 막 국민이 선택해서 그렇게 가면은 참 어쩔 수 없지요. 아무리 무슨 소리 해도 듣는 척도 안 할 테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자유 평화를 보호하고 또 정체성을 지키고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돼버릴 거예요. 따가지만 이제 그때쯤 되면은 좀 여러 가지 많이 안 보겠나 싶어요. 법안도 특이한 법안 막 통과될 것 같고 기업하는 사람들도 참 분위기 우호적이지 않을 거예요. 그렇잖아도 내가 오늘 어디서 봤는 것 같은데, 어제 봤나? 이재용 부회장 재산 압수 그런 법안이 발의되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확인을 안 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네, 그건 그렇고요. 또 이어집니다. 또 우리 특히 제도권에서 흔히 말한 기득권 정말 판단 잘 해야 될 텐데 그게 안 되고 엉뚱한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거. 이게 문제죠, 여러분. 자, 이제 그래도 이 이야기는 여기서 해놓고 또 계속 이야기 진행해야 되겠죠. 국민이 그러면은 그냥 좋은 게 좋다 평화 쪽으로 선택을 했다 합시다. 국민들이 물론 그 중에 아까 말한 극자 북한을 완벽하게 추종하는 쪽에서는 빨리빨리 한국이 북한 밑으로 우겨 들어갔으면 이제 바라고 움직이겠죠. 그러나 이제 그 반대로 국민들이 전쟁을 불사하고라도 북한하고는 같이 갈 수 없다 하면은 그땐 또 어떻게 될까요? 그건 또 다르죠. 국민이 그렇게 선택하면 한미일 이렇게 이제 굳어지죠. 자, 그러면은 먼저 국민이 북한하고 좋게 가자, 이렇게 제도권과 모두가 결정을 했다. 그러니까 그 밑으로 그냥 들어가자 이거 아니고 그냥 공존 차원으로 이제 좋게 해석해서 그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친북 세력도 그와 같은 방향으로 잡았다 하고 해석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평화협정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전작권을 해소하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시작전권은 미군한테 있습니다. 그걸 해소하자 이렇게 될 것이고, 또 더 나가면 한미연합사 해체도 나올 것이고, 또 보안법 폐지 이런 것도 절차를 밟게 될 겁니다. 헌법이 이제 바뀌는 것이고, 그리고 평화협정 쪽으로 무르익게 되면은 당연히 북한의 경제 원조하겠죠. 개성공단 같은 거 여러 개도 만들어 줄 수도 있고, 또 교류도 하고 이제 평화 모두 하면서 막 진행을 할 거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는 연방제도 하자 이렇게 나갈 수 있고. 그런데 일단 미국하고 북한이 계속 대립되는 한은 그 진행이 늦어지죠. 왜냐? 지금 북한을 제재해가지고 북한의 핵을 포기하게 하려고 하고, 명주를 죄고 또 유엔에서 북한 제재 결의안이 통과돼서 실천을 한다 만다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막 교류한다, 튼다, 뭐를 설치한다, 투자를 한다라 그러면 용납되겠습니까? 미국의 제재가 바로 들어오죠. 지금 중국에도 막 미국에서 트럼프가 제재를 하고 있는 중 아니에요? 기업에도 막 1조 얼마씩 물리고 이런 중인데 용납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유엔 제재를 결의를 정면 위반이 돼버리니까 이제 그렇게 서두르지 못하지요. 북미 간의 화해 모두가 무르익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겠고, 그 전에 시행이 안 될 때는 그것을 요구하겠죠. 미국한테. 그렇게 되면은 어찌 됐든 간에 미국하고는 점점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죠. 그럼 어디하고 가까워지겠습니까? 이제 중국하고 점점 가까워지겠죠. 뭐 경제적으로 예속이 되든 뭐 어떻게 되든. 그리고 북한하고 가까워지고, 그러면 한, 중, 북 이런 테두리 되고 미일은 멀어지고, 이런 결과가 오겠죠. 뭐 멀어진다고 해서 적이 되고 그렇지는 않지만은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모르죠.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 군이 누가 주적인지 헷갈리게 되고 주적이 없어져 버릴 겁니다. 이제 그때는 북한을 주적이라 할 수가 없죠. 중국도 마찬가지 돼버리고, 그러면 오히려 일본하고 미국이 주적이다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혼란이 오니까. 서로 어떨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게 진행될 것 같아요?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저 외국 다니면서도 한국 사람들이 우리도 핵무장 국가야. 아니 핵 있어? 그러면은 우리 북한에 있잖아. 그거 우리 거야. 이렇게 대답하고 다닐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죠. 이제 그때쯤 되면은 그야말로 북한에서 자기들 핵 만들면서 그 남한을 보호하려고 한다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게 현실이 될란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그와 같이 됐을 때 외국 다른 투자하는 주체들 아니면 외국 국가 정치인들 이들이 한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볼까요? 만약에 그것이 적화돼 가지고 불행으로 간다 이렇게 되면은 모든 투자는 썰물같이 물러나겠지요. 한국에서. 자기 돈 아깝지 않는 그 투자가 없거든요. 또 엄청난 빠른 정보와 계산과 전망을 그 사람들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또 이런 경우 상정해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남북 간에 전쟁 안 하고 평화로 가겠구나. 이렇게 세계인들이 판단해 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투자가 점점 늘어날 수 있고 주식이 점점 뛸 수도 있다. 이렇게 또 상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는 또 그럴듯했습니다. 그런데 암만 그래도 한국 내는 이제 북한에 대한 경계심 무너지고 또 북한에 경계해야 된다 하면은 오히려 손가락질 받고 이런 분위기 될 수 있겠죠. 어떤 언론에서도 금기시하겠죠. 그러면 우리 군은 어떨까요? 꼭 법이 이런저런 법이 만들어지다 보면 우리 군이 또 슬슬 정신무장이라든가 이런 게 무력화되지 말라 뭐 없겠죠. 점점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연이 흘러가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강력하게 전투할 수 있는 그런 군이 될까요? 무기가 어마어마하게 있죠. 자, 그리고 전차권 해소하게 되면은 수십조를 쏟아 부어 가지고 전력 공백을 이제 메꿔야 되지 않습니까? 정보 자산도 획득하고 공격 방어 자산도 확보하고 해야 되니까 지금은 일정 부분을 미군이 다 담당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것을 전부 한국군이 꾸려야 되니까 장점은 뭐냐? 또 우리 작전 지휘부가 주인 입장에서 모든 걸 결정하고 작전하고 계획을 하기 때문에 작전 능력이 굉장히 향상될 수 있다. 이런 것이죠. 지금까지는 미군한테 주로 배우고 맡기는 상황인데 그 과정을 체계화해서 자기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이 전쟁을 하지 않고 북한의 위협 속에 수많은 한국 내의 여러 사태를 이기고 견뎌오고 이렇게 발전한 것은 미국이 방위를 지원해 줬기 때문이다.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거든요. 만약에 미군이 이 땅에 실질적으로 주둔하지 않고 상호 방위 조약이 맺어지지 않았었다면 전쟁이 나도 여러 번 났을 거예요. 북한이 강성해서 날 수도 있고 또 한국이
화나고 분해가지고 북한에 쳐들어가서 전쟁이 났을 수도 있고, 또 한국 내의 여러 사태 때 이때다 하고 북한이 공격을 할 수도 있고 했지만, 그때마다 미군이 주둔하고 미국의 강력한 군사력이 늘 투사됐기 때문에 전쟁이 없이 이렇게 지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이점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차하면은 미국의 도움을 이제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다는 거죠. 여차하면은 한국은 단독으로만 뭐를 해야 되니까. 물론 그렇게 되면서도 또 미국, 일본과도 여전히 동맹을 유지할 수 있지만은 그 동맹 그야말로 서로 믿을 수 있는 동맹 되겠습니까? 어렵죠. 믿을 수 있는 동맹은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그렇다면은 또 그때 한국이 핵무장을 하고 정말로 실질적으로 러시아, 북한, 중국, 일본 이 테두리에서 생존하려고 강력한 군사력을 갖춰야 되는데, 글쎄요, 그런 분위기에서 또 핵무장을 한다, 방어무기를 도입한다, 이거 잘 될까요? 북한에서 그렇게 하라고 놔둘까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러면은 그런 절대적인 방어무기도 없이 그저 재래식 군사력 강화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또 있겠나, 이런 문제가 생기죠. 지금까지는 해구산이라 해가지고 미국의 해구산의 의지함도 있지만 그것도 이제 어렵게 돼버리니까 이제 잘 살펴야 될 일이죠. 자, 또 다음 이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그렇게 해도 주적이 누군지 모르고 정신이 무너지고 또 무력화할 수 있는 그런 법안들이 알게 모르게 하나씩 통과돼 버린다. 뭐 군의 인권을 너무 강화해 버린다든지 여러 가지 군법을 좀 약화시켜 버린다. 이렇게 되면은 군은 지 체계 정신 이것이 소리 없이 무너지거든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또 그렇게 만약 진행이 되면 한국군이 무기는 우수하지만은 정말 진짜 전력은 죽어버릴 수도 있다. 자, 이렇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또 한국민 전체가 해이돼 버린다. 안보의식이. 그런데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취하고 강화시킬 거 강화시키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남북 관계에서도 북한에서는 지시하는 입장이 될 수도 있어요. 지시받고 지시하는 입장. 그러면 여기서 장관 나가면 저쪽엔 차관 나오고 이럴 수도 있고요. 공존을 해도 그와 같이 되죠. 그러면은 이제 그때 한국군이 남한에서도 핵무장을 완료하고 또 방어무기도 충분히 갖다 놓고 그렇게 해질까요? 아마 친북적으로만 나가면 그것도 안 하려 할 거 아닌가요? 또 국민들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좀 북한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한미일 동맹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국민들이 딱 결정했다면은 그때는 자연스럽게 한국도 핵무장하고 방어무기 갖추고 또 북한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여러 작전도 하고 그러겠지요. 그러나 그런 시기를 다 놓쳐버렸다 할 때는 이제 소멸작전은 못하고 한국도 대등하게 생존하기 위한 그런 무장을 돌입해야 되겠죠. 핵무장뿐만 아니라 여타 다른 것까지 오히려 북한의 무력을 무력화시켜버릴 수 있는 그런 실전의 힘을 갖춰야 되겠죠. 그것도 국민이 전체가 요구하면 또 제도권도 그렇게 요구할 때는 그 길로 가는 것인데 그와 반대로 갈 때는 반대의 길이 우리나라에 놓여진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오직 해결책은 국민 모두가 정신을 바로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해결책입니다. 여러분 해결책이 없나 이렇게 살피지 않습니까? 진정한 해결책은 국민이 모두 알아차리는 것뿐이에요. 진정한 해결책은 또 변수 해결책도 있죠. 있기는. 그렇지만은 모든 것을 배제한 상태에서는 오직 국민이 나라를 지킬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야말로 북한은 오직 지시에 따르는 극자 세력 쪽에 국민들이 손을 들어줘 버린다면은 그 상황 정도가 아니죠. 너무 친북적으로 가다 보면은 아까 말하는 그런 해이가 오잖아요. 그렇게 될 때는 여차하면은 북한이 경제 원조 받고 등등 해서 무력도 강화하고 충분히 준비 갖춘 다음에 여차하면 한국을 밀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순간에 밀고 내려와 버릴 수도 있죠. 뭐 그때 땅굴을 활용을 하든 뭐 무슨 무기를 활용하든 어떻게 하든 아니면 한국 내의 포진의 세력을 활용하든 한국을 완벽하게 장악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알고 보면 국민이 선택한 것이다. 뭐 제도권이 그렇게 결정을 했든 정치권도 제도권에 다 들어갑니다. 일반 국민 의식이 그렇게 됐든 국민이 선택하는 것이다. 알고 보면은 시작부터 끝까지 국민은 여러 형태로 그걸 결정할 수가 있어요. 국민들이 표를 행사하는 것도 다 국민이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어찌 됐든 전체 국민의 힘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거는 국민이 결정한 대로 간다. 트럼프가 북한을 공격해도 그렇고 또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어도 그렇고 대결로 가도 그렇고 어느 한쪽이 소멸되는 그런 극단적인 대결로 가는 것도 국민이 선택하는 거고 자 국민이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이거죠. 우선 평화로운데 결과는 또 참혹해지는 선택이 될 수도 있고 우선은 힘들고 벅차지만은 저 결과는 또 좋은 선택이 나올 수도 있고 그저 아무 일 없고 평화로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북한도 변하고 다 변해가지고 또 괜찮아질 수도 있고 국민이 선택하는 거예요. 한국은 여러 지금 선택의 시기에 들어와 있는데 세계인들은 어떻게 볼까요? 세계 투자가들, 세계 정치인들 모두 한국 사태를 보고 한국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구나 하고 대충 다 짐작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가요? 자본이 지금 물밀듯이 빠져나갑니까? 아니면 지금 투자를 한국이 하고 있습니까? 환율이 지금 격동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환율 격동 안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투자가 빠져나가고 그런 거 없습니다. 외국인들 던지고 나가는 거 없다 이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러면 외국인들이 볼 때는 아주 나쁘게는 아직은 안 보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예, 감사합니다. 사정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폭약량을 줄여서 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일반 대피시설을 파손할 수도 없고 큰 빌딩을 무너뜨릴 수도 없고 단단한 콘크리트 벽을 관통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보통 공격이 있으면 모두 이렇게 피신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지하 대피소로 들어가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도 들어가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 큰 피해가 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제 추측을 해놨어요. 추정을. 그리고 현재 여기 대비해 가지고 한국이나 미국은 끊임없이 방어하고 공격하는 무기를 체제를 늘 연구해 왔습니다. 왔는데 이제 효과적으로 완전히 그걸 방어한다 하면은 수도권을 방어한다 하면은 이제 이스라엘에서 개발한 아이언돔이나 아니면은 러시아에서 개발한 판치르 같은 걸 이제 갖다 놔야 되겠죠. 특히 러시아 판치르 같은 경우는 일반 미사일도 방어하지만은 장사정포 포탄이나 로켓 포탄을 요격을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있으면 좋지만 아직 한국에는 이제 없고요. 이제 공격 무기는 많이 개발되어 있는데 한국형 GPS 유도 폭탄 해가지고 KGB 이게 올해 이제 최종 시험이 완료된 것 같아요. 그 오래전부터 개발해 왔는데 이 경우는 전투기에서 투하하는 것인데 활공을 해서 GPS 유도로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선회도 가능하고
방향을 바꾸는 것도 가능하고 그러면서 사거리가 110km까지 나오죠. 전투기가 멀리서 투하하고 스스로 알아서 날아가서 선회하다가 직격하는데 오차 범위가 3m 정도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유용한 건데 이거 원래 한국에 많이 있는 재래식 폭탄에다가 GPS 장착하고 날개를 단 겁니다. 날개를 펼쳐가지고 멀리 활공해 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선회하거나 방향을 바꿔서 공격하기 때문에 북한군이 주로 그 갱도 안에 그 포를 숨겨 놓습니다. 갱도 안에. 그 갱도가 저 산 너머에가 있어요, 주로.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와서 산을 넘어가지고 쏘고 다시 들어가고 이런 형국이죠. 그런데 바로 저 산 너머에 포를 쏘러 나올 때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산이 가리기 때문에 일반 포탄이 거기 공격하기 어려운 경우도 바로 흘러가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강력하게 전투할 수 있는 그런 군이 될까요? 무기가 어마어마하게 있죠. 자, 그리고 전차권 해소하게 되면은 수십조를 쏟아 부어 가지고 전력 공백을 이제 메꿔야 되지 않습니까? 정보 자산도 획득하고 공격 방어 자산도 확보하고 해야 되니까 지금은 일정 부분을 미군이 다 담당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것을 전부 한국군이 꾸려야 되니까 장점은 뭐냐? 또 우리 작전 지휘부가 주인 입장에서 모든 걸 결정하고 작전하고 계획을 하기 때문에 작전 능력이 굉장히 향상될 수 있다. 이런 것이죠. 지금까지는 미군한테 주로 배우고 맡기는 상황인데 그 과정을 체계화해서 자기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이 전쟁을 하지 않고 북한의 위협 속에 수많은 한국 내의 여러 사태를 이기고 견뎌오고 이렇게 발전한 것은 미국이 방위를 지원해 줬기 때문이다.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거든요. 만약에 미군이 이 땅에 실질적으로 주둔하지 않고 상호 방위 조약이 맺어지지 않았었다면 전쟁이 나도 여러 번 났을 거예요. 북한이 강성해서 날 수도 있고 또 한국이 화나고 분해가지고 북한에 쳐들어가서 전쟁이 났을 수도 있고 또 한국 내의 여러 사태 때 이때다 하고 북한이 공격을 할 수도 있고 했지만 그때마다 미군이 주둔하고 미국의 강력한 군사력이 늘 투사됐기 때문에 전쟁이 없이 이렇게 지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이점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차하면은 미국의 도움을 이제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다는 거죠. 여차하면은 한국은 단독으로만 뭐를 해야 되니까. 물론 그렇게 되면서도 또 미국, 일본과도 여전히 동맹을 유지할 수 있지만은 그 동맹 그야말로 서로 믿을 수 있는 동맹 되겠습니까? 어렵죠? 믿을 수 있는 동맹은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그렇다면은 또 그때 한국이 핵무장을 하고 정말로 실질적으로 러시아, 북한, 중국, 일본 이 테두리에서 생존하려고 강력한 군사력을 갖춰야 되는데 글쎄요. 그런 부분이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고 그때도 못 알아차리고 선에 못하면 그냥 그렇게 쭉 가는 것이지요. 국민이 선택해서 걸어가는 거니까. 그러나 나는 긍정적으로 본다. 그 말은 설령 한쪽으로 딱 기울여져도 나중에 도로 다 이렇게 선회하면서 한국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좋게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무조건 비관적으로 볼 일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또 이어서 또 한번 들어보세요. 대한민국의 운명은 누가 결정하느냐? 바로 국민이 결정한다.
오늘 이제 대선 이야기 하려는 거 아닙니다. 지금부터 대선 이야기를 떠나서 지금 2017년부터 이제 중대 시점입니다. 남북 간에 그렇고 한미일 관계도 그렇고 한중북 관계도 그렇습니다. 이런 모든 관계는 누가 결정하느냐? 바로 알게 모르게 국민이 한다. 이 주제로 말씀드릴까 해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왜 국민이 선택하는가부터 정의를 할까요? 이제 일반 국민 그리고 제도권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제도권에는 언론도 있고 뭐 검찰도 있고 국회도 있고 모든 국가공무원 또 군도 있고 이제 모두 제도권이다. 내가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왜 제도권이냐? 그만큼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이 일 저 일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냥 제도권 이렇게 묶여봤어요. 그 제도권에는 좌우 이런 이제 개념을 가진 이렇게 분들이 이제 포진됩니다. 여기서 좌다 우다 하는 것은 이제 성향을 두고 말해요. 국민 성향. 어떤 성향은 좀 우측에 있고 어떤 성향은 좌측에 있고 이런 정도죠. 흔히 우리나라는 뭐 극우냐 극자냐 이런 게 있느냐 이러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정리를 좀 하자면은 우리나라에는 극우는 거의 없다. 뭐 극소수 있겠지만은 일본에처럼 뭐 제특의 이런 극우처럼 그런 성향의 극우는 없다. 그럼 한쪽에서 예를 들어서 북한에 대해서 거부감을 강하게 표현하고 애국적인 표현을 많이 하면 극우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극우다 하고 언론에서. 그런데 그거는 그냥 우파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극우는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가 좀 좌측으로 이렇게 많이 의식이 가다 보니까 조금 발언이 강해도 강성이다. 뭐 하지만은 그냥 정상 우파입니다. 오히려 우리나라에는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한다면 뭐냐면은 북한과 미국이 평화협정을 맺는다는 거지요. 대신 북한은 현재 수준에서 핵을 동결하고 미국은 원조하고 이런 이야기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익은 뭐냐? 그렇게라도 하면 10년 정도는 현재 수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런 것이죠. 물론 그러면 북한도 찬성하지요. 당연히. 왜? 북한에서는 요구하니까 그렇게 원하니까. 또 북한에서는 그 정도만 해도 미군이 이 땅에서 있어야 될 이유가 슬슬 없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국 지원 받아서 또 경제를 살릴 수도 있고 또 여차여차해서 자기들이 원한 대로 진행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벌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반대할 리가 없죠. 근데 이 부분도 국민이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도 정치권이든 제도권이든 국민들이 그것을 다수가 원하면 또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같으면 만약 그래 된다면은 절대 반대하고 거부하겠죠. 그렇죠? 또 그래야 되고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돼가지고 국민들이 뭘 모르고 분위기가 잘못 나오고 이래가지고 그냥 무감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없이 그냥 신경 안 쓰거나 아니면 그대로 끌려가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답답한 노릇이 되겠죠. 친북적인 우호적인 그런 흐름으로 가더라도 막 국민이 선택해서 그렇게 가면은 참 어쩔 수 없지요. 아무리 무슨 소리 해도 듣는 척도 안 할 테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자유, 평화를 보호하고 또 정체성을 지키고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돼버릴 거예요. 따가지만 이제 그때쯤 되면은 좀 여러 가지 많이 안 보겠나 싶어요. 법안도 특이한 법안 막 통과될 것 같고 기업하는 사람들도 참 분위기 우호적이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내가 오늘 어디서 봤는 것 같은데 어제 봤나?
이재용 부회장 재산 압수 그런 법안이 발의되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확인을 안 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네, 그건 그렇고요. 또 이어집니다. 가시켜버린다. 이렇게 되면은 군은 지 체계 정신 이것이 소리 없이 무너지거든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또 그렇게 만약 진행이 되면 한국군이 무기는 우수하지만은 정말 진짜 전력은 죽어버릴 수도 있다. 자, 이렇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또 한국민 전체가 해이돼 버린다. 안보의식이. 그런데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취하고 강화시킬 거 강화시키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남북 관계에서도 북한에서는 지시하는 입장이 될 수도 있어요. 지시받고 지시하는 입장. 그러면 여기서 장관 나가면 저쪽엔 차관 나오고 이럴 수도 있고요. 공존을 해도 그와 같이 되죠. 그러면은 이제 그때 한국군이 남한에서도 핵무장을 완료하고 또 방어무기도 충분히 갖다 놓고 그렇게 해질까요? 아마 친북적으로만 나가면 그것도 안 하려 할 거 아닌가요? 또 국민들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좀 북한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한미일 동맹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국민들이 딱 결정했다면은 그때는 자연스럽게 한국도 핵무장하고 방어무기 갖추고 또 북한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여러 작전도 하고 그러겠지요. 그러나 그런 시기를 다 놓쳐버렸다 할 때는 이제 소멸작전은 못하고 한국도 대등하게 생존하기 위한 그런 무장을 돌입해야 되겠죠. 핵무장뿐만 아니라 여타 다른 것까지 오히려 북한의 무력을 무력화시켜버릴 수 있는 그런 실전의 힘을 갖춰야 되겠죠. 그것도 국민이 전체가 요구하면 또 제도권도 그렇게 요구할 때는 그 길로 가는 것인데 그와 반대로 갈 때는 반대의 길이 우리나라에 놓여진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오직 해결책은 국민 모두가 정신을 바로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해결책입니다. 여러분 해결책이 없나 이렇게 살피지 않습니까? 진정한 해결책은 국민이 모두 알아차리는 것뿐이에요. 진정한 해결책은 또 변수 해결책도 있기는 그렇지만은 모든 것을 배제한 상태에서는 오직 국민이 나라를 지킬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야말로 북한은 오직 지시에 따르는 극자 세력 쪽에 국민들이 손을 들어줘 버린다면은 그 상황 정도가 아니죠. 너무 친북적으로 가다 보면은 아까 말하는 그런 해이가 오잖아요. 그렇게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그거는 견제가 안 된다. 그 말은 국민도 그렇게 한쪽으로 끼울려져 버렸다 그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국민이 판단하고 결정한 거기 때문에 이제 겪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한 번쯤 가서 겪어보고 알아차리고 다시 선에 회전하면은 또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고 그때도 못 알아차리고 선에 못 하면은 그냥 그렇게 쭉 가는 것이지요. 국민이 선택해서 걸어가는 거니까. 그러나 나는 긍정적으로 본다. 그 말은 설령 한쪽으로 딱 기울여져도 나중에 도로 다 이렇게 선회하면서 한국을 해도 긍정적으로 좋게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무조건 비관적으로 볼 일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또 이어서 또 한번 들어보세요. 대한민국의 운명은 누가 결정하느냐? 바로 국민이 결정한다. 오늘 이제 대선 이야기 하려는 거 아닙니다. 지금부터 대선 이야기를 떠나서 지금 2017년부터 이제 중대 시점입니다. 남북 간에 그렇고 한미일 관계도 그렇고 한중북 관계도 그렇습니다. 이런 모든 관계는 누가 결정하느냐? 바로 알게 모르게 국민이 한다. 이 주제로 말씀드릴까 해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왜 국민이 선택하는가부터 정의를 할까요?
이제 일반 국민 그리고 제도권 이렇게 나눠 보겠습니다. 제도권에는 언론도 있고 뭐 검찰도 있고 국회도 있고 모든 국가공무원 또 군도 있고 이제 모두 제도권이다. 내가 정의를 해 보겠습니다. 왜 제도권이냐? 그만큼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이 일 저 일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냥 제도권 이렇게 묶여봤어요. 그 제도권에는 좌우 이런 이제 개념을 가진 이렇게 분들이 이제 포진됩니다. 여기서 좌다 우다 하는 것은 이제 성향을 두고 말해요. 국민 성향. 어떤 성향은 좀 우측에 있고 어떤 성향은 좌측에 있고 이런 정도죠. 흔히 우리나라는 뭐 극우냐 극자냐 이런 게 있느냐 이러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정리를 좀 하자면은 우리나라에는 극우는 거의 없다. 뭐 극소수 있겠지만은 일본에처럼 뭐 제특의 이런 극우처럼 그런 성향의 극우는 없다. 그럼 한쪽에서 예를 들어서 북한에 대해서 거부감을 강하게 표현하고 애국적인 표현을 많이 해요. 오래전부터 개발해 왔는데 이 경우는 전투기에서 투하하는 것인데 활공을 해서 GPS 유도로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선회도 가능하고 방향을 바꾸는 것도 가능하고 그러면서 사거리가 110km까지 나오죠. 전투기가 멀리서 투하하고 스스로 알아서 날아가서 선회하다가 직격하는데 오차 범위가 3m 정도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유용한 건데 이거 원래 한국에 많이 있는 재래식 폭탄에다가 GPS 장착하고 날개를 단 겁니다. 날개를 펼쳐가지고 멀리 활공해 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선회하거나 방향을 바꿔서 공격하기 때문에 북한군이 주로 그 갱도 안에 그 포를 숨겨 놓습니다. 갱도 안에. 그 갱도가 저 산 너머에가 있어요, 주로.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와서 산을 넘어가지고 쏘고 다시 들어가고 이런 형국이죠. 그런데 바로 저 산 너머에 포를 쏘러 나올 때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산이 가리기 때문에 일반 포탄이 거기 공격하기 어려운 경우도 바로 직격해버릴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경우 그러나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뭐냐? 북한이 다량 가지고 있다는 생화학 무기를 사용하는 것, 생화학탄을 쏘는 것, 이것이 문제죠. 수도권에 생화학탄을 쏠 때 이것은 몇 발이라도 엄청난 피해를 일으키니까 이것이 이제 북한이 가진 그런 반격 무기입니다. 북한은 핵미사일을 한 발이라도 요격 못하고 놓쳐버렸을 때 한국에 어떤 피해가 있겠습니까? 굉장한 피해가 오겠죠. 최고종은 발사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거, 발사가 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요격해내야 된다는 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무기만 있냐? 더 있습니다. 수도권의 땅굴. 물론 아직 명확하게 발견된 것도 없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없고 하기 때문에 없다 한쪽에서 하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있다고 수많은 증거를 들이내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에 걸쳐서. 그런데 이제 가능성을 우리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북한이라는 나라는 3대를 위해서 일관되게 정책이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우리만 해도 대통령 바뀌고 또 정책 바뀌고 하면 늘 뒤집어지잖아요. 쭉 이어지기가 어려워요. 어떤 지속적으로 수십 년 걸쳐서 한 길로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북한에는 술의 이 시점은 그보다 훨씬 더 크다 이거죠. 이제 항공모함 전단만 해도 우선 이제 한국에 가까이 들어온 것이 칼빈슨호, 칼빈슨 함 이렇게도 합니다만은 들어와 있죠. 그 전단이. 근데 원래 칼빈슨호 이거는 삼함대 소속으로 저 동태평양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위치가 한반도 쪽에 점점 가까운 위치로 온 거지요. 그렇게 지금 칼빈슨호 이번 작전에 참가 중이죠. 그리고 원래 일본과 한반도 주변에는
7함대가 주도를 하고 있고 그 7함대 소속으로 도널드 레이건호가 있죠. 항공모함 그 전단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두 척이 현재 실제로 활동하고 있다 보고 또 일부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존 C 스테니스 이 항공모함이 또 저 멀리 있다고 그래요. 원래 존 C 스테니스는 중동 쪽에 활동했던 그런 항모인데요. 예, 그와 같습니다. 미국의 항모 전단은 현재는 9개인데요. 1 항모 전단 칼빈슨, 그리고 5 항모 전단 도널드 레이건, 3 항모 전단 존 C 스테니스, 이제 이렇게 구분되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지금 우리가 알 필요 없다 해서 이제 여기서 빼버리고요. 아무튼 도널드 레이건호는 지금 7함대 소속으로 배치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강력한 전략 자산이 총 동원되고 있다 보는데요. 바다 속에는 또 당연히 잠수함 왔다 갔다 하겠죠. 자, 그렇다면은 북한은 어떨까요? 북한 또 만만치 않지요. 여러분이 지금부터는 트럼프라고 생각해 보세요. 북한 소개를 할 테니까 여러분이 결정이 쉽겠나 안 쉽겠나, 엄청 어렵겠나 하게 한번 보세요. 북한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핵무장 굉장히 진행이 많이 됐죠. 많이 돼가지고 언제든지 한국이든 일본 그리고 캄까지 다 공격할 수 있는 것은 이미 갖췄고 소용화도 됐다. 이렇게 된 것이고, 현재 미국 본토를 공격할 그런 ICBM도 거의 다 돼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잖아요. 얼마 전에 강력한 신형 엔진을 또 시험했고요. 이제 그렇지만은 아직까지는 그 정도에 머물러 있는데, 또 무력화할 수 있는 그런 법안들이 알게 모르게 하나씩 통과돼 버린다. 뭐 군의 인권을 너무 강화해 버린다든지 여러 가지 군법을 좀 약화시켜 버린다. 이렇게 되면은 군은 지 체계 정신 이것이 소리 없이 무너지거든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또 그렇게 만약 진행이 되면 한국군이 무기는 우수하지만은 정말 진짜 전력은 죽어버릴 수도 있다. 자, 이렇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또 한국민 전체가 해이돼 버린다. 안보의식이. 그런데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취하고 강화시킬 거 강화시키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남북 관계에서도 북한에서는 지시하는 입장이 될 수도 있어요. 지시받고 지시하는 입장. 그러면 여기서 장관 나가면 저쪽엔 차관 나오고 이럴 수도 있고요. 공존을 해도 그와 같이 되죠. 그러면은 이제 그때 한국군이 남한에서도 핵무장을 완료하고 또 방어무기도 충분히 갖다 놓고 그렇게 해질까요? 아마 친북적으로만 나가면 그것도 안 하려 할 거 아닌가요? 또 국민들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좀 북한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한미일 동맹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국민들이 딱 결정했다면은 그때는 자연스럽게 한국도 핵무장하고 방어무기 갖추고 또 북한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여러 작전도 하고 그러겠지요. 그러나 그런 시기를 다 놓쳐버렸다 할 때는 이제 소멸작전은 못하고 한국도 대등하게 생존하기 위한 그런 무장을 돌입해야 되겠죠. 핵무장뿐만 아니라 여타 다른 것까지 오히려 북한의 무력을 무력화시켜버릴 수 있는 그런 실전의 힘을 갖춰야 되겠죠. 그것도 국민이 전체가 요구하면 또 제도권도 그렇게 요구할 때는 그 길로 가는 것인데 그와 반대로 갈 때는 반대의 길이 우리나라에 놓여진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오직 해결책은 국민 모두가 정신을 바로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해결책입니다. 여러분 해결책이 없나 이렇게 살피지 않습니까? 진정한 해결책은
국민이 모두 알아차리는 것뿐이에요. 진정한 해결책은 또 변수 해결책도 있기는 그렇지만은 모든 것을 배제한 상태에서는 오직 국민이 나라를 지킬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야말로 북한은 오직 지시에 따르는 극자 세력전 같은 그런 것은 아예 상상 불가지요. 그와 같은 것은 실천할 수도 없는 구조죠. 한국이란 나라는. 예, 그것은 감안하세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결심하기가 쉽겠습니까? 쉽지 않겠죠. 자,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아무 이렇길 바라고 시끄럽지 않기를 바라면은 그게 선택인데 트럼프들 별 수 있겠습니까? 또 그런 부분도 좀 있죠.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트럼프가 북한을 다루는 것도 여러 옵션이 있겠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강공이죠. 폭격 같은. 강공을 해도 모든 북한의 그 지휘계통 군사시설을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겠다. 또 그런 작전이 구사되고 그럴 수 있겠다 싶을 때 강공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또 걱정할 건 없어요. 어마어마한 피해가 있겠구나.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이야기죠. 어마어마한 피해가 있을 것 같으면 트럼프가 강공을 못 할 테니까, 안 할 테니까요. 정말 북한 무력 때문에 어렵다, 제어할 수가 없겠다 하면 강공 못 하죠. 그러나 능히 지휘계통에서부터 모두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 아무 일 없이 할 때는 강공할 수 있는 것이고, 미국에서 한쪽에서는 그 연구소라든지 뭐 전지 관료라든지 이런 사람들 입에서 이런 말 나옵니다. 북한을 핵을 인정하고 현재 상태에서 동결하는 것,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만 동결하는 것, 더 이상 개수를 늘리고 기술을 늘리지 말아라, 이렇게 인정해주고 또 경제적으로 길을 열어주고 이렇게 협정을 맺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한쪽에서는 주장 많이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한다면 뭐냐면은 북한과 미국이 평화협정을 맺는다는 거지요. 대신 북한은 현재 수준에서 핵을 동결하고 미국은 원조하고 이런 이야기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익은 뭐냐? 그렇게라도 하면 10년 정도는 현재 수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런 것이죠. 물론 그러면 북한도 찬성하지요, 당연히. 왜? 북한에서는 요구하니까, 그렇게 원하니까. 또 북한에서는 그 정도만 해도 미군이 이 땅에서 있어야 될 이유가 슬슬 없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국 지원 받아서 또 경제를 살릴 수도 있고, 또 여차여차해서 자기들이 원한 대로 진행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벌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반대할 리가 없죠. 이지 저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전 같은 그런 것은 아예 상상 불가지요. 그와 같은 것은 실천할 수도 없는 구조죠. 한국이란 나라는. 예, 그것은 감안하세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결심하기가 쉽겠습니까? 쉽지 않겠죠. 자,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아무 이렇길 바라고 시끄럽지 않기를 바라면은 그게 선택인데 트럼프들 별 수 있겠습니까? 또 그런 부분도 좀 있죠.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트럼프가 북한을 다루는 것도 여러 옵션이 있겠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강공이죠. 폭격 같은. 강공을 해도 모든 북한의 그 지휘계통 군사시설을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겠다, 또 그런 작전이 구사되고 그럴 수 있겠다 싶을 때 강공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또 걱정할 건 없어요. 어마어마한 피해가 있겠구나,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이야기죠. 어마어마한 피해가 있을 것 같으면 트럼프가 강공을 못 할 테니까, 안 할 테니까요. 정말 북한 무력 때문에 어렵다, 제어할 수가 없겠다 하면 강공 못 하죠. 그러나 능히 지휘계통에서부터 모두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 아무 일 없이 할 때는 강공할 수 있는 것이고, 미국에서 한쪽에서는
그 연구소라든지 뭐 전지 관료라든지 이런 사람들 입에서 이런 말 나옵니다. 북한을 핵을 인정하고 현재 상태에서 동결하는 것.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만 동결하는 것. 더 이상 개수를 늘리고 기술을 늘리지 말아라. 이렇게 인정해주고 또 경제적으로 길을 열어주고 이렇게 협정을 맺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한쪽에서는 주장 많이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한다면 뭐냐면은 북한과 미국이 평화협정을 맺는다는 거지요. 대신 북한은 현재 수준에서 핵을 동결하고 미국은 원조하고 이런 이야기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익은 뭐냐? 그렇게라도 하면 10년 정도는 현재 수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런 것이죠. 물론 그러면 북한도 찬성하지요. 당연히. 왜? 북한에서는 요구하니까, 그렇게 원하니까. 또 북한에서는 그 정도만 해도 미군이 이 땅에서 있어야 될 이유가 슬슬 없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국 지원 받아서 또 경제를 살릴 수도 있고, 또 여차여차해서 자기들이 원한 대로 진행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도권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제도권에는 언론도 있고 뭐 검찰도 있고 국회도 있고 모든 국가공무원 또 군도 있고 모두 제도권이다. 내가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왜 제도권이냐? 그만큼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이 일 저 일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냥 제도권 이렇게 묶여봤어요. 그 제도권에는 좌우 이런 이제 개념을 가진 이렇게 분들이 이제 포진됩니다. 여기서 좌다 우다 하는 것은 이제 성향을 두고 말해요. 국민 성향. 어떤 성향은 좀 우측에 있고 어떤 성향은 좌측에 있고 이런 정도죠. 흔히 우리나라는 뭐 극우냐 극자냐 이런 게 있느냐 이러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정리를 좀 하자면은 우리나라에는 극우는 거의 없다. 뭐 극소수 있겠지만은 일본에처럼 뭐 제특의 이런 극우처럼 그런 성향의 극우는 없다. 그럼 한쪽에서 예를 들어서 북한에 대해서 거부감을 강하게 표현하고 애국적인 표현을 많이 하면 극우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극우다 하고 언론에서. 그런데 그거는 그냥 우파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극우는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가 좀 좌측으로 이렇게 많이 의식이 가다 보니까 조금 발언이 강해도 강성이다. 뭐 하지만은 그냥 정상 우파입니다. 오히려 우리나라에는 이제 우파, 중도, 좌파, 그리고 극좌 이렇게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또 좌파 이렇게 하는 거는 절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성향이 좌우로 나눠본 것 뿐이에요. 이제 극좌 이 경우는 다르지요. 흔히 북한을 바라보는 눈도 정말로 북한의 지시를 따르고 싶고 애속되고 싶고 이런 활동을 하는 세력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는 또 극좌로 나눌 수도 있어요. 극좌. 그러니까 저 유럽이나 이런 데서 말하는 좌우 개념은 아까 말한 그냥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좌우 그런 것이고요. 북한 쪽에 완전히 끼울려져 있는 경우는 극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럼 좌라도 설령 친북이라도 북한에 이제 친북이 있습니다. 한국에 그 친북 세력이라도 그냥 한국을 기본으로 하면서 남북 간에 싸우지 말고 사는 길을 찾아보자 이런 좌도 있어요. 그런 게 이제 보통 그런 친북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친미, 친일 아니면 친중 이렇게 표현하듯이 이런